백혜룡 증인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방금 증언해 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야, 이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선 조병로 증인이 외압을 행사합니다. 조병로 증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혜룡 증인은 그걸 외압으로 느꼈고요. 아울러 영등포 경찰서장도 한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더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인 강상문 형사과장도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병로 증인이 자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서울청에서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이 서장이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울청 부장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혜룡 증인은 이걸 외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죠. 저한테도 세 군데서 똑같은 주문사항이 각각 다른 직속상관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면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외압을 가지고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서울청 형사과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영등포 서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조병로 증인을 움직였던 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백혜룡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고발장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만 그 관세청, 경찰, 이후에 검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 아니고 이 세 기관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 세 곳에서 어떻게 비슷한 시간에 백혜룡 증인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까? 이건 조병로 증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등포 소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서울청 형사과장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증인은 2023년 작년입니다. 7월달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일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달에 인천 세관이 현장 조사 가서 필요한 연루 후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김창수 서장이 우리 백혜룡 과장에게 그 당년 9월 20일 날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일반임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 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죠. 정확히 어디 예, 선거인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조 서장이 이런 전화로 지시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조 증상이 뭐였습니까? 9월 18일 날 서울청장께서 이상한 방문을 하십니다. 예. 오찬을 했는데요. 그 증인과 함께 증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장과 고창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황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달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오찬을 했는데 뭐 현안이나 어떤 당부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시점은 세관의 현장 조사가 마친 이후였죠. 세관의 현장 조사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0일 날 간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지금 하고 서울청에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브리핑을 연기한 것도 용산 지시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브리핑 연기하라는 지시하고 그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요건 별개입니다. 소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브리핑을 연기하라. 브리핑 연기 지시는 서장. 그리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은 용산의 말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네,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방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브리핑을 원래 10월 10일 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관 국정감사 이틀 전 10월 10일 날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브리핑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경찰청에 가서 서울경찰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당시 김창수 영등포 서장과 함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죠. 그 자리에 영등포 소장은 안 계셨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증인이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이겁니다.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강력계 형사과장. 그러면은 이런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락에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늘 형사과장이 불러가지고 브리핑 내용이 뭔지 그렇게 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형사 이과장으로 수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브리핑 문제 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의 호출을 받고 가서 이렇게 서로 상의한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죠. 그 자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일선서에서 보도자료 브리핑을 내는 데 있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증인이 방금 증언한 것처럼 본인이 그때 근무할 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습니까?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하고 같이 수행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은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저하고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그리고 사건 반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뜸 이제 저한테 형사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브리핑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브리핑 하는 것은 지휘부에서 마약 사건 보도자료 열심히 배포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관 직원들의 그 공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범죄를 특정을 하려면 이렇게 세워놓고 선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1명 세워놓고 선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형사과장은 자칭 형사 전문가였습니다. 이 선면 수사라는 것은 우연히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수사기법인데 이것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마약을 메고 인천공항에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받고 그 마약을 맨 그 장소에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터져 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혐의가 공범이지 그걸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증인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지만 3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죠. 네. 그래서 따랐고 그렇습니다. 그날 그러면은 서울청 형사과장 그 자리에 회의하면서 10월 10일 발표할 보도 자료에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맞죠. 근데 그 다음 날 10월 6일 날 오전에 인천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다시 한번 말씀. 10월 5일 날 10월 10일 발표할 보도 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요구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5일 날 그날입니다. 오후에 조병로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같은 기관까지 얘기해봤자 이게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구했고 그 다음 날 10월 6일 날은 인천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만나러 와서 정말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기로 했는가 이거 확인을 했죠.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이미 빼기로 했다. 그러나 백불에서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관 이국장 이야기가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을 데려갔다고 이야기했죠.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관세청장. 네, 관세청장 어디 지시해서- 갔다 오던가요? 서울청.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가고 예. 통관국장하고 직원들은 백과장 찾아가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세청장은 어디 가셨냐 예. 물었던 게 그럼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만나러 가셨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답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노비를 하는 거예요. 통관 이국장은 증인을 만나러 가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을 만나러 가고 관세청장은 아니요. 남은 시간을 쓰시죠. 차라리. 예.
예, 추가 질의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지금 그런데 그날 10월 5일 날 보도 브리핑 정리해야 되고 10월 6일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6일 날 본관 이육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본관 이육장에 지나간 뒤에 서울청에서 마약 수사 중단, 영등포 경찰 수사팀하고 이 사건을 서울청 마약 수사과로 사건을 이첩하는 지시를 받았죠. 오전에는 이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첩하라 마약 수사과로 지휘부에서 이첩 결정을 했다. 보내라. 추후에 문서로 통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건을 수사를 중단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백브리스는 그 이야기했죠. 이미 소문도 나 있었고 저희가 현장 검증을 4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10km 정도 했는데 그 모르는 기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공식 보도 자료에는 인천세관을 빠졌지만은 그 다음 10월 11일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죠. 어디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MBC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나서 16일 날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질의 변절하고 그 뒤로 인천세관 직원을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깡통폰이 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인천세관 직원들은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증인은 인사조치를 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조치를 당하기 전에 조병로 경무관의 징계와 관련해서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뭔가 좀 이거 징계 관련해서 증인이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말을 좋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병로 경무관과는 4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예. 이후에 제 태도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요. 주변에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저한테 청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청탁이 징계위원회에서 뭔가 진술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우호적 해달라. 여기 판원서 써달라는 판원서 써달라. 거절했죠. 그리고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 또 이 기회가 있으니까요. 추후에 충분한 또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또 이어서 질의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애초에 10월 11일 날 보도됐던 건 애초에 9월 중순으로 브리핑을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고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증인 심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의욕을 갖고 원칙을 갖고 수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브리핑까지 연기시킨 것은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증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고발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항을 이해하고요.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요. 김탄수 총장입니다. 그분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체 행정 비서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산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 용산 언급했던 거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간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 6일 증인은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구두로 하니까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문서로 해달 확인을 했었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사건 이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네.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또 설명 해 주십시오. 10월 6일 날 오전에 세관하고 서울청하고 거의 번갈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오전에는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어떤 폭력계장하고 배석한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울청장 명령이 위법하니까 따르지 않겠다라는 팀장의 저항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건이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명하겠다, 따르겠다 대신 국문으로 보내주고 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브리핑이 붕 떠 있는데 권한도 없는데 브리핑 못하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폭력계장이 그거 우리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다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생각하고요. 서울청장 폭력계장이 귀가하는데 따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 저는 제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1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이 사기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명하겠다. 대신 공문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자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건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계속 100%에서 가지 않고 브리핑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정식 브리핑은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2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관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서울청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주려고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10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휘라인도 아닌 조병로 당시 서울청 세관안전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세관 수사 내역을 보도에서 빼라. 이게 요구를 수차례 했죠. 그 조병로 경무한테서 전화한 것은 10월 5일 네네네. 한 번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수사 관련해서? 관세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그 통관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청탁을 받았습니다. 네, 1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수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인사로 저는 좌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약수사 외압 사건은 조 경무관 개인의 위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증인의 진술로 보면 대통령실, 경찰 고위 간부, 관세청, 검찰 등에서 전방위적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더 채택을 해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정춘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브리핑 내용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전담팀에서 활동했던 범인 검거 그 영상이라든지 마약 필로폰을 국민들 앞에 나무 도마에 화물에 있는 필로폰을 꺼내어 그 유통하는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특별하게 또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내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유통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자분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이 계속 서울청장 하시는데 서울청장 구체적 성함이 누구십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인 의원님. 예. 네,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경로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올해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4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실의 경위도 공수처에서 다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분실했습니다. 그 10월부터 14일까지 연가를 내셨고 연가를 낸 첫날 폰을 분실해서 새로 교체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굳이 불어 알리신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면 확인이 되는데 경찰서장은 당연히 그 폰에 그 번호를 알려서 연락 번호가 상태를 유지해야 바뀌었나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꾸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폰 분실해서 교체할 때 번호까지 바꾸나요? 통상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동안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나거나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적 없으십니까? 네. 이종호 대표에게 승진 로비를 요구한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도를 왜곡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됐어요. 시켜서 됐어요. 한 겁니까? 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그걸 거기서 중단하세요. 네.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관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 해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줄 것이고 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돼 있죠.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후에 징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만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장 입장에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마약 수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긴장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이 전화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의 판박입니다.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혜룡 형사과장은 박정훈 대령, 이 조병로 이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조병로 이 사람은 임성근이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찬수는 직속 상관인 그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병로를 승진을 시키려고 했죠. 이종호 일당이 승진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송모 씨,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 등과 해서 승진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했어요. 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마약 사건이 터진 겁니다. 마약 사건이 터져서 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징계도 실패를 못 합니다. 위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온 거죠. 자, 압력은 이 용산 대통령실로 추정이 되는데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조병노를 통해서 이 백혜룡 전 영등포 형사과장한테 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세청을 빼달라, 마약 사건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빼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윤석열 한동훈 정부에서 얼마나 마약 수사를 강조했습니까? 초기부터. 뒤로는 딴짓거리 한 겁니다. 이 세관 직원들,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덮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조병노가 전에 그 관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찰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병노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그 사적 라인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거야. 해병대 조직도 군 조직도 붕괴시키고 이 경찰 조직까지도 완전히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 붕괴를 시켜버리는 그 막중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실체가 규명이 돼야 되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백혜룡 조병노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열리게 되면은 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